AI로 영상을 만드는 거 정말 마법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컴퓨터 자원이랑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말이죠. 이 시간과 비용을 10분의 1, 아니 그 이하로 확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최근에 그걸 가능하게 하는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는 두 영상, 믿기 힘드시겠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왼쪽 영상은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계산을 100%다 쏟아부어서 만든 거고요. 오른쪽은 놀라지 마세요. 단 5%의 연산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퀄리티는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들어간 노력은 2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AI 영상 제작이 왜 이렇게 느린지, 그 근본적인 병목 현상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이걸 해결하려던 초기 시도들이 왜 실패했는지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한 두 가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확인한 다음에 이 기술이 열어갈 미래까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왜 AI가 영상을 만드는 건 이렇게나 오래 걸리고 또 비싼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심장부에는 바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AI가 영상 속에 있는 모든 픽셀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뭘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파악하는 과정인데요. 근데 바로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영상 길이가 2배가 되면 계산량은 4배가 되고 3배가 되면 9배로 늘어나는 이른바 제곱의 저주에 걸려 있거든요.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요, 딱 이렇습니다.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대화를 동시에 다 들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이 2배로 늘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대화의 조합은 4배로 폭증하잖아요. 영상이 길어질수록 AI가 느끼는 계산 부담이 바로 이런 종류의 것이죠. 물론 똑똑한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그냥 덧쓸 리가 없죠. 모든 대화를 다 듣지 말고 중요한 대화만 쏙쏙 골라 들으면 되잖아. 이런 시도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탑K와 탑P인데요. 탑K는 아주 간단해요. 제일 중요한 대화 딱 5개만 들을래 하는 방식이고요. 탑P는 제일 중요한 대화부터 듣기 시작해서 중요도를 다 합쳤을 때 한 60% 정도 채워지면 그만 들을래 하는 방식입니다. 둘 다 꽤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바로 이 그림이 두 방법의 치명적인 약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왼쪽처럼 중요한 정보가 안개처럼 넓게 균일하게 퍼져 있는 상황을 보세요. 정해진 개수만 딱 고르는 탑K 방식은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오른쪽처럼 소수의 정보에만 중요도가 왕창 몰려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탑P 방식은 그 몇 개만 딱 보고 이제 중요도 60%다 찼네? 하고 섣불리 판단해서 나머지 중요한 가능성을 싹 무시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연구 논문에서도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넓게 퍼져 있으면 탑 K가 실패하고 한 곳에 너무 몰려 있으면 탑 P가 실패한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더 똑똑한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비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 정말 우아하고 간단합니다.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강력해요. 바로 둘 다 써버리자는 겁니다. 일단 탑 K 방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한번 싹 고르고요. 그 다음엔 탑 P 방식으로 또 한번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그룹을 그냥 합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한쪽이 놓친 걸 다른 한쪽이 기가 막히게 잡아주는 완벽한 안전망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바로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 덕분에 이제 정보가 넓게 퍼져 있든 한 곳에 집중되어 있든 상관없이 중요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찾아내는 아주 튼튼한 마스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무엇에 집중할지를 정하는 문제는 해결했어요. 근데 아직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방식을 AI한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것도 품질 저하 없이 말이에요. 여기서 AI 훈련의 아주 중요한 딜레마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데이터로 훈련된 거장 같은 AI 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장 AI에게 평범한 수준의 데이터를 주면서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정답은 성능 저하입니다. AI는 더 낮은 품질의 데이터에 자기 자신을 맞추려고 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뛰어난 예술적인 감각이나 능력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건 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쓰지 않아도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여기서 두 번째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데요. 기존 방식은 마치 거장 화가한테 초보자의 스케치를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것과 같아서 실력이 오히려 나빠지는 결과를 낳았죠. 하지만 새로운 속도 증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학생 모델한테 저품질 데이터를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거장 모델이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장의 노하우와 지혜를 직접 전수받는 거죠. 네, 이렇게 하이브리드 마스크와 속도 증류라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모두 갖추게 됐습니다. 그럼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이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이 기술은요, 전체 계산 과정의 무려 95%를 그냥 과감하게 생략해버립니다. 그 덕분에 핵심 과정인 어텐션 메커니즘의 속도만 놓고 보면 무려 16.2배나 빨라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영상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전체 시간은 최대 4.7배까지 단축됩니다. 1시간 걸리던 작업이 12분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빨라지면 품질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잖아요.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그 반대입니다. 스파츠 어텐션 2는 계산의 95%를 생략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계산을 100% 다 한 원래 모델보다 미학적 품질 점수가 오히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더 빠를 뿐만 아니라 더 좋아진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바로 이 영상이 그 모든 걸 증명합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게 스파르스 어텐션 2의 결과물인데요. 프롬프트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죠. 반면에 다른 기술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계산을 줄였더니 엉뚱한 방향으로 걷는 인물을 만들거나 프롬프트에 있던 여성 캐릭터를 아예 빼먹는 등 오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혁신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서로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아주 견고한 하이브리드 마스크, 그리고 거장에게 직접 배우는 것처럼 품질을 지켜내는 영리한 학습법, 속도 증류.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마침내 고품질 AI 영상 제작이라는 높은 벽을 허물어버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품질 AI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장벽이었던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다면 과연 우리는 이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창작의 문을 또 어떤 새로운 상상력의 세계를 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글 딥마인드에서 AI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식, 그 판 자체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AI가 그림이나 영상을 그리는 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인데요. 오늘 그 핵심을 아주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좀 보세요. 파도 타는 팬도라니 정말 귀엽죠? 파리의 에펠탑 앞에 앉아있는 아기 고양이도 너무 근사하고요. 요즘 AI의 창의력은 정말 어디까지 발전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렇게 환상적인 이미지를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내니까요. 근데 말이죠. 항상 이렇게 멋진 결과물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땐 손가락이 막 6개씩 달리거나 형태가 귀괴하게 뭉개져서 나올 때도 있고요. 왜 이렇게 결과물의 품질 차이가 들쭉날쭉한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AI가 이미지를 그릴 때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청사진을 먼저 그리거든요.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머릿속에 그리는 밑그림 같은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청사진을 만드는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청사진을 아주 심플하게 만드는 거예요. AI 입장에서는 따라 그리기 쉬우니까 배우긴 참 좋은데 문제는 이미지의 아주 섬세한 디테일, 이걸 전문용어로 고주파 정보라고 하거든요. 이걸 싹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뭔가 초점이 안 맞은 것처럼 이미지가 흐릿해지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디테일을 그냥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럼 이 청사진은 너무 복잡하고 지저분해져서 AI가 이걸 보고 뭘 어쩌라는 건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너무 난잡해서 제대로 모델링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개발자들이 마주한 핵심 딜레마였습니다. 생성 품질과 재구성 품질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죠. 쉽게 만들자니 디테일이 망가지고 디테일을 살리자니 AI가 배우질 못하고 정말 어려운 트레이드오프였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청사진이라고 불렀던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한번 불러볼게요. AI 분야에서는 이걸 바로 레이턴트라고 부릅니다. 레이턴트 공간이라는 건 AI의 머릿속에 있는 압축된 스케치북,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수백만 개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에 핵심 정보만 쏙 뽑아서 훨씬 작은 차원으로 요약해두는 거죠. 그래야 모델이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는 두 명의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건축가 역할을 하는 인코더와 건설자 역할을 하는 디코더입니다. 건축가인 인코더가 실제 이미지를 보고 핵심만 담은 청사진, 즉 레이턴트를 그려주면 건설자인 디코더는 오직 그 청사진만 보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건설자는 원본 이미지는 절대 못 봐요. 그런데 구글 딥마인드가 이 골치 아픈 청사진 문제에 대한 정말 우아하고 기가 막힌 해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통합 레이턴스, Unified Latence, 줄여서 UL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 UL의 전체 그림입니다. 딱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은 간단해요. 기존의 건축가, 건설자 사이에 아주 똑똑한 품질 검사관을 한 명 더 투입한 겁니다. UL의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첫째, 건축가가 청사진을 그릴 때 일부러 약간의 노이즈를 섞어요. 왜냐하면 너무 깔끔하게만 그리려고 하면 중요한 디테일을 놓치기 쉽거든요. 둘째, 바로 여기서 우리의 새로운 주인공 품질 검사관, 즉 디퓨전 프라이어가 등장합니다. 이 친구가 노이즈 섞인 청사진을 딱 보고는 이 정도면 디테일도 살아있고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딱 좋은데? 하고 품질 보증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건설자는 이제 아무 청사진이나 보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 까다로운 검사관이 승인한 최고급 청사진으로만 건물을 짓도록 훈련받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한번 직접 보자고요. 와, 이걸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왼쪽이 원본 버스 이미지고요. 오른쪽이 UL의 건축가와 건설자를 거쳐서 다시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버스 유리창에 희미하게 쓰여있던 세미 라피도라는 글씨까지 거의 완벽하게 살려냈습니다. 이건 진짜 이전 기술로는 어림도 없는 수준의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UL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 바로 이 손실계수라는 건데요. 이걸 개발자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값을 돌려서 청사진의 정보를 얼마나 꼭꼭 눌러 담을지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손실계수를 높이니까 재구성 품질 PSNR은 쭉 올라가죠. 원본이랑 똑같이 만드는 능력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성 품질 GFID는 점수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나빠져요. 이 점수는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딜레마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트레이드오프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손잡이를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정타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성 품질을 보면 UL이 4.1점을 받았어요. 기존의 최강자 중 하나였던 스테이블 디퓨전이 6.8점인데 이 정도면 압도적인 차이죠. 결국 더 좋은 청사진이 더 좋은 결과물을 낳는다는 걸 숫자로 딱 증명해낸 겁니다. 자, 그럼 이 기술이 그냥 좀 더 좋은 그림을 그린다에서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게 앞으로 AI 생태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청사진이 더 효율적이라는 건 AI를 훈련시키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곧 AI 기술 발전 속도에 부스터를 다는 것과 같아요.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빠르고 더 강력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논문 저자들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레이턴트 설계에 대한 이 원칙적인 접근 방식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 계속 확장됨에 따라 그 가치를 증명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술이 앞으로 나올 모든 모델의 기초가 될 거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이렇게 효율이 높아지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니트 스웨터를 입은 개구리라니. 이전에는 구현하기 너무 어려웠던 이렇게 복잡하고 기발한 상상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는 거죠. AI의 창의력이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순간입니다. AI는 이제 훨씬 더 뛰어난 창작의 청사진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이 똑똑해진 AI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게 될까요?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지금 전 세계 AI 경쟁 판도가 아주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요. 특히 인도에서 엄청난 도전자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인더스 앱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바람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들죠. 왜 하필 인도일까요? 왜 갑자기 전 세계 AI 기업들이 인도를 주목하고 이곳이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시장의 어마어마한 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1억. 이게 대체 뭐냐면요. 인도에서 매주 챗 GPT를 쓴 사람들의 수입니다.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이 직접 밝힌 숫자예요. 인도가 얼마나 거대한 AI 시장인지 이 숫자 하나로 그냥 설명이 끝나죠. 이게 뭐 오픈 AI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또 다른 거대 AI 기업 엔트로픽의 클로드 사용량을 보면요. 인도가 미국 바로 다음 2위입니다. 5.8%를 차지하고 있죠. 이 그래프가 딱 보여주잖아요. 인도는 이제 뭐 주요 AI 플레이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시장이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주 흥미로운 선수가 등장합니다. 인도의 토종 기업 설밤 AI가 이 거인들의 링 위에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거죠. 설밤 AI, 이름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2023년에 세워진 따끈따끈한 인도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목표가 아주 확실해요. 뭐냐? 바로 인도의 현지 언어, 그리고 인도 사용자들만을 위한 그런 특화된 AI 모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말뿐인 도전이 아니에요. 사르밤 AI는 지금까지 무려 4,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56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투자받았거든요.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수준이 아니란 거죠. 여기에 투자한 회사들 이름만 봐도 와 장난이 아니에요.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피크 XV 파트너스, 코슬라 벤처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세계적인 투자사들이 다 뛰어든 겁니다. 그만큼 사르밤의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 회사가 만든 핵심 제품 바로 인더스 앱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도대체 인도의 새로운 AI 채팅 앱 뭐가 다를까요? 이 인더스 앱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르밤 1005B라는 자체 개발 거대 언어 모델이에요. 이름에 1005B가 붙었잖아요. 이게 1050억 개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뇌세포 같은 걸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이 앱은 그 똑똑한 뇌랑 대화하는 창구인 셈이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간단해요. 그냥 우리한테 익숙한 것처럼 타이핑을 하거나 말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답도 텍스트나 음성으로 바로바로 나오고요. 지금 iOS, 안드로이드, 웹에서 다 쓸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인도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점. 이건 좀 아쉽네요. 자, 근데요. 뭐든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겠죠?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몇 가지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랍엠의 공동 창업자가 직접 이렇게 얘기했어요. 컴퓨팅 자원이 한정돼 있어서 점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기자 명단에 오를 수도 있어요. 차차 확대할 겁니다. 라고요. 뭐 솔직하게 말한 거죠. 아직 서버가 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쓰면 겪을 수 있는 불편한 점들을 좀 정리해보면 일단 바로 못 쓰고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요. 또 대화 기록을 지우려면 아예 계정을 삭제해야 된대요. 좀 그렇죠? 그리고 추론이라는 기능이 항상 켜져 있어서 가끔 응답이 느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앱 하나 얘기에서 벗어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실 사람의 등장은 그냥 앱 하나가 나온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바로 우리나라산 AI가 뜬다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딱 정리됩니다. 왼쪽에 오픈 AI 같은 글로벌 공룡들은 아주 범용적인 모델이랑 막대한 자본이 무기잖아요? 반면에 오른쪽에 사르밤 AI 같은 도전자들은 아니 우린 인도 시장만 판다 하면서 문화적인 거, 언어적인 미묘한 차이를 파고드는 거죠.
전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 이런 흐름은 사르밤 하나만이 아니에요. 인도 안에서 AI 주권을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이제 외국 플랫폼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기술로 우리만의 것을 만들자는 움직임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 인도의 토종 AI가 10억이 넘는 자국 사용자들의 마음을 진짜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글로벌 거인들 틈에서 살아남아서 인도의 AI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정말 흥미진진해지지 않나요? 요즘 생성형 AI 붐 정말 대단하죠? 거의 뭐 새로운 골드러시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근데 구글의 한 고위 임원이 수많은 스타트업에 엔진 경고등이 켜졌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자, 이 경고 그냥 흘려두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데런 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글 클라우드, 딥마인드 그러니까 알파벳의 글로벌 스타트업 조직 전체를 이끄는 사람이거든요. 그의 통찰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경고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위험하다고 하는 건지 또 가장 중요한 거겠죠. 어떻게 해야 살아남고 더 번창할 수 있는지 그 로드맵을 한번 명확하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위험 신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이 몰이라는 사람이 AWS, 마이크로소프트를 다 거쳐서 지금은 구글에 있는 말 그대로 테크 업계의 베테랑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대체 뭘 받길래 이렇게 걱정하는 걸까요? 그가 딱 집어서 지적하는 게 두 가지 특정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게 한때는 진짜 핫하고 유망해 보였는데 이제 AI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보니까 이거 좀 위험한데? 싶은 그런 모델들이라는 거죠. 그가 콕 집어서 말한 위험한 모델, 바로 LLM 래퍼, 그리고 AI 애그리게이터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자, 이 두 가지 모델 사실 언뜻 보면 되게 유용해 보여요. 그쵸? 근데 근본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다른 회사의 핵심 기술에 너무 많이 심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먼저 래퍼부터 한번 볼게요. 래퍼가 뭐냐면 말 그대로 포장재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GPT 같은 AI 모델을 가져다가 그걸로 학생들 공부 도와주는 앱을 만들었다. 이런 회사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강력한 기술 위에다가 예쁜 옷만 입혀주는 거?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비즈니스를 오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만의 차별점도 없고 우리 회사만의 기술,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이라고 할 만한 게 너무 약하니까요. 자, 다음은 애그리게이터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AI 모델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여기서 다 쓰세요 하는 서비스예요. 마치 여러 식당 메뉴를 한 곳에서 주문할 수 있는 푸드코트 같달까요? 예를 들면 AI 검색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나 개발자들이 쓰는 오픈라우터 같은 곳들이 바로 이런 모델이죠. 여기서 모리의 경고는 정말 단호합니다. 이런 회사들은요, 결국에는 그 거대한 플랫폼 회사들, 예를 들면 구글이나 오픈AI가 직접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냥 필요 없는 중간 상인이 되어버릴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네, 모리의 이런 경고가 그냥 상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전에 테크 업계에서 똑같은 일을 이미 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데자뷰 같은 거죠. 이게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막 떠오를 때 거의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마존의 AWS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다시 포장해서 파는 그런 리셀러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생겨났었어요. 자, 바로 이 4단계 패턴이 핵심 교훈입니다. 보세요. 첫째, 엄청나게 강력한 새 플랫폼이 등장하죠. 클라우드나 AI 모델처럼요. 둘째, 그걸 좀 더 쓰기 쉽게 만들어주는 래퍼나 리셀러 회사들이 막 생겨나요. 셋째, 그러다 보면 원래 그 플랫폼을 만들었던 핵심 회사가 그거 우리도 만들면 되겠네? 하면서 똑같은 편의 기능을 직접 추가해버립니다. 그럼 넷째,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의 독특한 가치를 만들지 못했던 중간 회사들은 그냥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이 패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나왔죠. 래퍼나 애그리게이터 모델이 이렇게 위험하다면 도대체 AI 스타트업들은 어떤 길로 가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모리가 제시하는 헤드업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비즈니스주의의 깊고 넓은 해자를 파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해자라는 건 옛날에 성을 지키던 그 연못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즉,
거대 플랫폼 회사들이 쉽게 따라하거나 복제할 수 없는 우리 회사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방어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법률 분야에 특화된 허비 AI 학원과 코딩을 도와주는 커서처럼 우리만의 기술과 깊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특히 몇몇 분야를 아주 유망하게 보고 있는데요.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이라던가 아니면 바이오테크, 기후기술 같은 분야들이요. 이런 분야들은 데이터와 AI를 이용해서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진짜 우리만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경고를 듣고 나니 결국 우리는 어떤 더 큰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걸까요? 이건 AI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창업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이제 AI 스타트업 게임의 룰이 바뀐 거죠. 단순히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정말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독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성공 방정식이 된 겁니다.